반갑습니다. 오늘 제4차 시민문예 강좌 진행을 맡은 부산문인협회 사무국장 박혜숙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부산문인협회가 연 4회에 걸쳐 개최되는 부산 시민문예 강좌를 통해서 작고하신 유무명 작가들의 문학관과 작고 문인의 삶을 기려보는 것으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22 제4차 시민문예 강좌로 시적 에너지가 충만했던 밤을 위한 시인 정영태라는 주제로 고 정영태 의사시인의 문학관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배기한 시인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적 에너지가 충만했던 밤을 위한 시인 정영태에 관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소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문인협회 이승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말 안 들으면 영상도 막 말. 오늘 그 작고문인 재조명에 이 밥을 위한 시인 정영태라는 타이틀로서 이번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보니까 너무 급했어요. 빨랐어요. 제보다도 늦게 태어나가지고 또 빨리 가셨어요. 뭐가 그래 급한지 빨리 가셨는데 이 가신 분의 족적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조차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매 이사회마다 시간을 내서 두 분 한 분씩 이렇게 해왔는데 이 향후 한 분이 아니고 시에서는 두 분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앞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위한 시인 정영태 선생님을 배기환 우리 선생님께서 잘 그분을 대신해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배기한 강사의 간단한 양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1997년 월간 시문학 등단으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부산문인협회 사무국장도 하셨고 또 시분과 위원장님도 하셨고 예, 부산문학상 본상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부산일보 해양문학상 등 여러 큰 상을 다 두루 섭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젊어서보다 참 미남이십니다. 맞지요? 네. 예, 그리고 시집은 전생을 굽다 젊음의 징비록에 다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오프닝 순서로 작고문인 정영태 시인의 시 우주간척 3을 연결식 때 조시로 배기한 강사님이 조금 패러디한 시를 설현숙 이사님께서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낭송을 듣고 정영태 시인에 대해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한 뒤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현숙 시인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 쪽입니까?
있습니까? 요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있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패러디 했는 줄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있습니까? 3이라는데 3은 공문에 있습니다. 59쪽에 있습니다. 59쪽. 59쪽에. 네, 감사합니다. 예. 59페이지 있습니다. 우주관측 정영태. 나의 우주에는 수평서 넘는 바다가 아니라 하얀 폭설이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서서히 영면에 잠을 몰고 오고 그 폭설은 이승의 램프를 끄며 그동안 내 삶의 희로애락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란스럽던 사과의 공간 열린 창을 모두 닫아주었다. 천체가 빙빙 돌면서 은하와 도킹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내 우주선은 광대무변한 화이트홀의 난간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영혼과 영혼끼리 교미하여 수정된 광자가 은밀하게 숨어서 우주를 바라보며 가장 튼튼한 지구와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사주하여 또 다른 우주 하나를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그 우주 때문에 천지개벽이 도래할지도 모르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작고문인 시를 첫 오픈 시로 또 낭송해 주신 우리 설현숙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기한 강사님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여러분 5페이지, 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우리 시인님은 1949년 부산 출생으로 1975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6년 동대학원 졸업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부산 한독병원 내과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영태 내과의원을 했습니다. 2005년 3월 6일 날 타계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작고를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문인으로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저도 우리 살아계실 때 정영태 선생님을 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뒤에 창작 활동은 여러분이 책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배기양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작고 문인의 문학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연말에 특히 문학 행사는 흥행이 잘 되지가 않는데 오늘 이 정도 선생님들 자료를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지 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벗어나더라도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으로 제가 또 일정한 시간을 채워야 강의료와 원고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문학 강연 행사를 가보면은 참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해주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팻발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 나온 것은 정말 비교적 소상하게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조용할 때 읽어보시고 제가 팻발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의 춘추 전국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시집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간에는 이를 두고 시의 범람이다, 시의 홍수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시의 질적 저하를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들 하시는데 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 시를 쓰기 위한 시인이기보다는 시인이 되기 위해 시를 쓴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고문인 재조명 청탁을 받고 사실 걱정했던 것은 과연 정영태 시인의 문학 세계를 제대로 조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비록 56세라는 비교적 짧은 삶을 살다 간 그였지만 그가 남긴 문학적 족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깊이와는 관계없이 지금쯤 그를 한번 해고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기에 이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단에는 정영태 시인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한자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은 하였지만 저는 두 분을 송도 정영태, 의사 정영태식으로 구분했는데 오늘은 아까 사회자도 소개를 했듯이 의사 정영태 시인을 해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연보는 책에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시인의 문학적 이념은 한마디로 목가적 정감이나 낭만주의적 수사법이 아니라 정확한 기술과 신상의 환기로 시적 언어를 정연하는 상징주의자로서 철저하게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시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일컬어 밤을 위한 시인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의 실론서의 생택지필의 야간 비행을 읽고선 다음에 글을 보시면은 이를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와 시인을 부른다. 밤의 발소리를 들으며 시인의 시오는 밤속을 날아보기로 결심하고 가로 열고 야간 가로 닫고 비행을 위하여 기계를 점검한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시간인 것이다. 본래의 밤이 되면 본래의 존재인 시인으로 돌아와, 여기도 저는 시인은 가로를 열고 닫았습니다. 돌아와 시적 상상의 공간으로 비행하기 위해 간제탑의 불이 켜지고 비행모를 쓰고 활주로를 나간다는 대목을 보더라도 그는 매우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시상 채집 작업을 위해 항공기의 비행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밤속에서 태어나서 결국 밤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그는 그의 실론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의 상징인 어둠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며 어둠 속으로 돌아가면서 일생을 끝마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이란 인생이라 불리는 무대 위에 불이 켜졌을 때 생명이라는 의상을 걸치고 나타나 있는 잠시 그때일 뿐이라고 그는 실론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밤의 세계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낮의 세계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은 어둠처럼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오히려 밝고 희망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정영태 시인은 그의 세 번째 시집 꿈의 끝이 여기에 있다, 문학세계사에서 발행한 것인데, 그 시집에 보면은 설경, 설야, 사랑눈 등 눈에 관한 시가 유별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는 군복무 시절 그가 자라온 부산에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폭설에서 받은 충격이 도처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폭설의 추억 속에서 그는 상상력의 극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5년 3월 5일 부산에는 실제 눈이 펑펑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정영태 시인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분 계시는데 그때 눈이 펑펑 쏟아진 걸 우리 백영희 시인님 아시죠? 예. 눈 내린 풍경과 눈 오는 밤을 상상하며 시인의 눈에 대한 관심은 첫 시집, 결국 우리의 아픈 침묵 속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잠자는 모습을 보려고 램프를 켠다. 내 잠든 나시 위로 한방눈이 내린다. 녹지 않고 쌓이는 눈송이들, 눈시울 이의 지평선에도 쌓여간다. 내 육체 안에 지평선이 들어있는 밤마다 건너는 타클라막한 사막. 오늘 밤은 모래바람 대신 눈이 내려 쌓이고 타클라막한 사막은 한 뼘씩 더 넓어진다. 거의 그 램프를 켜며 일부분입니다. 그의 실론집 밤을 위한 실론에서는 하얗게 내리는 눈은 스스로 순결의 상징이면서 또한 다른 것을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실론서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만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과학적 성취로 삶의 질은 윤택하고 풍요로울지 모르나 정서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세계에 대한 파괴적 행위와 유해적 인식 태도를 다음 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 그는 이 현실 세계를 흠씹는 도시로 시니컬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시가 쓰러져 눕는다. 화면을 다 채우는 포르노 배우처럼 웃으며 벌렁 들어누워 껌을 씹는 거대한 입으로 얼굴이 지워지고 이빨만 남는다. 공허한 그 뱃속에서 가끔 딸꾹질 소리도 들린다. 밤이 와서 그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목을 물려 끌려가면서도 도시는 껌을 씹는다.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그 뱃속의 끝없는 공복감을. 이 정시인의 껌 씹는 도시의 전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어를 하나하나 들어도 뭔가 투박하면서도 그대로 짚어야 할 예의를 짓는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태 씨는 상당히 이 시적 기교가 뛰어난 분입니다. 예컨대 정영태 씨는 가령 너희 사막에 주저앉아 바이올린을 캔다 든가 아니면 그의 가슴 속 천연 동굴 안에 램프를 켜고 묵시록을 읽었다. 이런 식의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품 속에 등장시킨 연시를 자주 로맨틱하게 쓰는 면도 없지가 않았는데 그때마다 그를 따랐던 K, Y, S, L 등 여러 시인들은 그나 너가 마치 자기일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시인들이 살아있고 은근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K, Y, S, L 그런 여러 시인들이 정말 중앙동 한길이나 그 계림에서 밤마다 문담을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단의 대표적인 로맨티스트는 역시 청마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마쌤 그 신흥에 보면은 에메랄드빛 하늘이 흔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3,000통의 편지를 쓴다. 저는 그 요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에메랄드빛 하늘이 내다보는 우체국 창가에 거기서 과연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절대 정직하게 바로 쓰면은 시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시를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가끔 이 평론가들은 뭐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인은 말장난을 잘해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거기에 보면은 우리 또 누굴 들 수 있느냐 하면은 가끔은 하느님도 이러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 정호성 시인이 요즘 유튜브에도 가끔 나오는데 하느님이 사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호하게 시인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말장난을 해야 좋은 시를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그 혹시 부산의 하인식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하인식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배 선생 그분이 말이 좀 무던합니다. 사랑을 해봐야 시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 정말 사랑을 해봐야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방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를 잘 쓰시려면은 사랑을 아파도 보고 고독해도 보고 사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와서 느끼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그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가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시를 쓰시려면은 꼭 그 사랑을 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로맨티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 청마 쌤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57살 때인가 경남여고 교장으로 계실 때 이영도 선생님 아까 이제 에메랄드 빛 하늘이 내려다보는 우체국 창가에서 그 연애편지 3,000통을 쓰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그 이영도 쌤에게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경남여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계시다가 그때 이영도 선생님이 대구 지방법원 군의 다방에 마담을 하셨어요. 마담을 하셨는데 빨리 그 이영도 선생님한테 가시기 위해서 수정동에 부산진역에 이제 기차를 타야 대구로 가는데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시다가 사실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사실 법원 군의 다방은 그 판검사들 인물도 잘생기고 잘생기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다방이라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그 자기가 가서 그 자리를 이영도 선생님을 지키려고 빨리 가시려고 그러다가 혹시 그러지는 제 추측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마 스님을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이제 만약 그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그랬겠지만은 여러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고은쌤하고 최영미 시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고은쌤은 자주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부산에 강연하실 때 그분은 특이하게 소주를 2병을 넣고 강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인데 청바지에 이 위에 저고리를 걸치고 아주 이 핸섬하게 이렇게 계시고 이 또 은변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고 단지 이북 분이기 때문에 말이 좀 우리 경상도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는데 근데 과연 그런 분이 과연 최영미 선생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실제 또 들어보면 그걸 증언하는 분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마쌤 시대 때는 그게 좋은 로맨스로 보여졌지만은 지금 만약 제가 뭐 여러 시인에게 카톡 한 뭐 10통이라도 바로 보내면 바로 그 스토킹으로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하인식 선생님 말대로 사랑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시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래서 혹시 시가 안 되고 이러신 선생님들은 남녀 구분 없이 꼭 아름다운 사랑을 해 보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좀 재미가 없지요. 다른 데서 이게 하면은 그때 좀 격려의 박수가 한번 들고. 정영태 시인은 제3시집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세계, 즉 한 개체를 중심으로 그의 내면 세계와 관련한 세계 인식을 노래를 해왔지만은 제4시집에 오면 그 대상은 전체의 일부인 별세계로 초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관측에 오면 그는 이제 완전히 개체인 소우주를 떠나 천체인 대우주를 그의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즉 그의 초기 시에서 나타난 청음을 통한 한 개인의 소우주의 탐색이 이제는 우주관측이라는 대우주로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청음의 대상인 소우주나 관측의 대상인 대우주가 공통적으로 늘 새롭게 인식해 가야 할 미지의 세계를 내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일관된 세계 인식론은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소우주가 지닌 4개라는 점과 대우주가 지닌 4개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알게 되는데 아무튼 우주 관측을 중심으로 거의 변화된 시 세계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영태 시인은 평소에 부산의 시인은 이행기 시인
흠하나 정령태밖에 없다고 자주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흠하나 시인도 아시겠지만은 흠하나 선생님도 의사이시고 흠하나 선생님은 60대 초반에 중풍이 와가지고 수족을 절고 아직은 살아 계십니다. 그만큼 이행기 흠하나 시인의 작품을 선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사인 흠하나 시인도 이미 60대 초반에 중풍으로 수족마비가 와서 불편한 몸이 되었으니 정영태 시인과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겪기도 했습니다. 정영태 시인의 7번째 시집 그대 사랑 욕망에 의하면 성경을 읽음이라는 연작시 31편과 램프를 템이라는 연작시 2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작품 중에는 존재와 삶, 사랑, 고독과 미원초 성가, 욕망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는 순수 서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자연과 도시 문명 속의 사물과 대치하며 작품에 차입하고 있는 시어들이 때로는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거부감이 있거나 전혀 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한 분이 안 보이는데 다른 누구냐 하면은 근태원 시인이 오늘 안 보이네요. 은행 행사만 되면은 근태원 시인이 나타나는데 제가 왜 근태원 시인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근태원 시인은 원래 그 부산상고를 나와 부산은행에 근무를 했습니다. 시가 그 심상으로 등단하신데 우리 정영태 시인이 근태원 시인을 상당히 그 작품도 인정하고 저 같이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근태원 시인 요즘도 그러죠. 시집 내 가지고 보내놔 놓고 만약에 얼마 안 주면 시집 돌려달라고. 그런데 근태원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부자입니다. 그 영주동이나 전에 보수동 집이 몇 채라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저는 이렇게 잘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위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던데 그분이 한때는 발성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좀 방황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전에 저한테도 시집 와가지고 그래 저는 주지를 안 하고 그냥 집에 놓고 이래 있는데 혹시 근태원 시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설에는 부산의 천상병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천상병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물론 요즘 와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정영태 시인이 자기 밤의 시론이라는 그 시론집에 근태원 시인 작품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은 원고료가 나오겠으면 너무 지루하시면은 또 저녁 시간도 있고 이런데 있겠습니다. 그런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제가 도서가 없는데 밤의 시론 속의 램프와 성경가 눈이 거의 시적 트레마크였던 정영태 시인. 그는 가청, 음성, 안과 밖 그것도 한겨울이 아닌 춘3월에 그가 태어나서 그가 살아온 부산에서는 정말 100명만의 폭설이 펑펑 쏟아지고 있던 어느 날 결국 그가 캐둔 시의 램프를 끄고 시 속에서 읽었던 성경을 덮으며 그 하얀 눈 속으로 영원히 뭉치고 말았다. 조금 전 우리 설인숙 시인께서 낭송했던 그 시 우주관측 3인데 아까 사회자가 잠시 소개를 했지만 그 연결식장에서 그 시를 제가 약간 패러디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는 가끔 시인으로 살기보다는 의사를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서는 다 그랬어요. 저분은 정말 시인으로 살아야 할 분이다. 그러나 본인은 의사라는 직업인의 근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동 한길에서 4시까지 술을 마셨지만은 택시를 타고 환자를 보러 꼭 갔었고 자기 직업에는 투철했습니다. 투철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중풍이 오기 한 2달 전인가 가을이라는 시에 보면은 발을 절고 간다 예감이라고 했듯이 그러고 나서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산에 많은 시인들을 이렇게 겪어봤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시인, 정말 전형적인 시인은 역시 정영태 시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로 물론 제가 또 수가 없이 얘기만 이래 했는데 이 책에는 비교적 소상하게 정영태 선생님에 대해서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맺는 말을 거의 테크노피아의 표의의 시집 책갈피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예술은 복제가 아니고 해석과 창조이며 시는 시인이 소유하는 정서가 아니고 알레고리다. 그러므로 시인이 찾는 세계는 있어야 할 세계가 아니고 있을지도 모를 상상의 세계다. 나는 시를 쓸 때 논리와 상식의 일상적 삶을 떠나서 상상과 몸의 세계를 찾아가는 황홀한 탐험가가 된다. 내게 있어서 이 시석이란 재미나고 신비한 꿈꾸기이고 시는 그곳으로 가는 지도이고 나침판이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몇 마디로 대를 맺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또 지금 임플란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발음도 좋지도 못하고 또 저는 일복이 많아가지고 참 지금도 일을 많이 바빠서 사실 제대로 성의있게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한 두서너 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주제에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네. 사랑다운 사랑을 못 해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뭐 제가 예,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그 예. 법정에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 몇 년 전에 예, 지금 하자께서 예. 해양문학상 대상을 2천만 받습니다. 수상 소감을 할 때 단상에서 예. 상금을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명품 핸드백을 사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그거와 일치됩니까? 예,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윤목 가면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사모님 명품백 사드렸습니까? 이럴 때 저희 대답은 선생님 말도 못합니까? 이것이 제 정답입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희 선생님이 사줬다고 이거 정인을 쓰시는데 이거 갖다 드린다. 사실 이건 개인담이지만 우리 백영희 쌤 부군님하고 우리 정영태 시인하고는 부산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백영희 시인은 정영태 시인에 대해서 아마 잘 그런 이것으로 부족하지만은 시인 정영태 작품은 제도면 이것도 좀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어차피 저 정영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하려면 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우리 저 노정숙 시인이 나와서 정영태 시인의 대표 시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낭독을 우리 좀 제가 부탁을 한 3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23쪽요. 23, 24. 아까 껌 씹는 도시라는 시가 저 받자마자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시켜주면 한번 할 텐데 이랬는데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먼저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부르니까 나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얘가 내를 부른 것 같았어요. 23, 23, 24. 네, 감사합니다. 껌 씹는 도시. 누구죠? 정영태. 껌 씹는 도시. 정영태. 도시가 쓰러져 눕는다. 화면을 다 채우는 포르노 배우처럼 웃으며 벌렁 드러누워 껌을 씹는 거대한 입으로 얼굴이 지워지고 이빨만 남는다. 공허한 그 뱃속에서 가끔 딸꾹질 소리가 들린다. 밤이 와서 그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목을 물려 끌려가면서도 도시는 껌을 씹는다. 짝짝 씹는다.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그 뱃속에 끝없는 공복감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노정숙 이사님이 짝짝 씹는다는 첨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정숙 우리 예양 선생님 나오십시오. 페이지가 21쪽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눈이 나오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눈이 내려서 인간의 지구를 올려놓고 다른 혹성으로 떠나가고 있고 땅에 내린 눈송이는 지구에서 사라진 전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 속에 영웅과 미녀가 인간을 한 번 더 울리려고 나타났다가 차마 울리지 못해 눈보라 속으로 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려올 땅을 차지하려고 허공에서 싸우는 새들. 새들의 영혼도 먼저 성천하려고 하늘에서 다툰다. 천상의 한 아이가 모래 가루를 한 줌씩 흩날려 보낸다. 미리 태워라, 미리 태워라.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눈송이로만 보입니다. 새에게는 모이가 되는 나달들이 인간이 만들다 그냥 두고 온 영웅과 미녀가 들판에 남아 떨고 있다. 눈사람끼리 모여 녹아가는 발목을 내려다본다. 풍경 뒤에서 누가 지구를 들고 서 있다. 지구 위에 눈이 쌓일수록 지구는 무거워져 오는데 받아줄 리도 내려놓을 곳도 없다. 이 아름다운 낭비, 눈보라는 더 세차게 쏟아진다. 이 풍경화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폭설이 쌓이고 있는 주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낭송을 너무 잘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영길 그 부장님, 예, 나와주십시오. (63쪽입니다) 감탄타 3 정명태. 감탄타를 듣는다. 못 박히기 위하여 손에 들어 손바닥은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린다. 자러 가는 동안 팔꿈치까지 태우며 촛불을 들고 있는 손을 본다. 누구의 잠도 될 수 없는 졸음이 내려오고 숲속 가득히 떠오르는 신음소리.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버름내던 새들은 숲 밖으로 눈처럼 떨어진다. 너무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돌아온다. 몸속 은밀히 만져지는 암과 의수를 감춘 채 잠자리에서 눈 뒤척이며 돌아 누울 때 우리가 버린 슬픔 같은 것이 기오는 하늘 위에서 떨어지고 공중에서 불타는 밤이 보인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좋은 강의를 해주신 배기한 시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곧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 2시부터 오셔서 사진 담당을 해주시는 홍보 우리 그 담당 부장님 김병욱 시인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고문인 제조명을 책 편집을 해주신 정희경 우리 편집장님에게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로써 2022년 제4차 시민문예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문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